예, 보죠. 15장 5절부터 볼 텐데요. 15장 5절은 발제자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 대독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고, 그 발제문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하나 이제 올려져 있어요. 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5장 5 절이요. 네. 발제자께서 이제 안 계시니까 엄청나게 인제 조용해졌는데. 일단 인제 그 발제자가 올려 놓은 인제 질문만 먼저 보면은, 그 자본주의 하에서의 인제 여가라는 건 뭐냐, 우리 책에 보면은 자본가,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그다음 날 다시 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식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이 이제 노동 시간이다. 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안에서 노동자가 누리는 여가나 자유 시간은 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냐, 아니면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어떻겠어요? 예. 그 10장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 명제죠. 결국 인제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자본가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노동일을 규제해 줄 걸 바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예 정말로 인제 자본가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상황, 즉 노동자가 최소한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노동일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장 21 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가나 자유시간조차도 결코 인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걸 인제 끊임없이 뭐 상기 확인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계속 우리 이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현실의 사례들을 통해서 네 딱히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음 그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떠올려지는 이야기죠. 네. 좋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할게요. 음. 자, 그 5 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가가 나서서 예 노동일을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6 절에도 나오고 인제 5 절에도 나오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일을 인제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데, 딱히 인제 악덕 자본가라서가 아니라 예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제 불가피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인제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표준 노동일 제정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가 막스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이 관철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뭐 현재라고 했을 때 19세기 중반이죠. 19세기 중반에 영국 공장법하고 14세기부터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노동법규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하고 6절의 제목이 그걸 나타내 주고 있죠. 일단 5절은 그 제목부터가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6절로 넘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는 6절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데요. 예, 요 내용 있죠. 그 결정적인 이제 계기로 왁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공업의 탄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적 생산이 처음 성립했을 때는 자본가들이 아무리 노동일의 연장을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노동력이 처음으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예,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잉여 노동을 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그리고 노동의 자본에 대한 지배 종속이라는 게 처음부터 강력하고 완전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지배 계급이 동원하는 게 국가 권력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경제 외적 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는 그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수탈하는데 이 경제 외적 강제가 가장 이제 주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신분제라든가 또는 이제 뭐 종교 등등을 이제 동원한 이런 세뇌 내지는 이제 선전이라는 게그 노예나 이제 농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배계급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충분히 발전하면은 이런 이제 국가 권력의 역할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 7절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자, 406쪽부터 이제 보면은요. 406쪽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제 보면은 그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이제 연장시키는 이런 상황에 노동자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계기가 이제 기계제 대공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일권하 공부하면은 이제 기계화 대공업에 대해서 조금 길게 공부하게 되는데 그 첫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그 전에 그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자본가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노동일의 연장을 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막스가 그 기계제 대공업의 탄생을 잉글랜드 기준으로 18세기 마지막 3분의 1기부터라고 이야기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권하 15장 3절에서 이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자본가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이제 동원해서 강제로 그것을 예, 노동 일을 연장시키는 과정을 예, 국가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 진행했다라는 건데 국가 권력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지배계급을 위해서 봉사하는 도구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이 성립하는 이제 초기의 국가 권력의 역할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권 마지막 시간에 그 시초 축적 내지는 이제 원시적 축적이라는 이름으로 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으로 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그때 조금 더 그 풍부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때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6장 발제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네, 그 발제문 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14세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제자께서 이제 토리당을 이제 자본가라고 그 괄호 안에 집어넣는데 그 본문이 이제 367쪽이거든요. 367쪽에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토리당이 자본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제 토리당은 지주들의 정당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주들이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 고용하는 게 왜 필요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지주가 이제 중세 시대의 이제 봉건 영주들처럼 농노들이 이제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를 지대로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도 그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그 노동자들을 농업 부문에 이제 고용해서 예, 더 많은 그 화폐, 더 많은 그 교환 가치를 이제 목적으로 생산하는 상황이 이미 이제 이때 성립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노동자들은 이제 농업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주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예, 그 농업을 이제 경영하는 사실상의 이제 농업자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 토리당은 지주들의 정당입니다. 근데 그 지주가 하는 이제 역할 자체가 당시에 이제 지주들이 어떤 어,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토리당하고 휘그당이 계속 싸우거든요. 지주 정당하고 자본가 정당이 계속 싸우는데 그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토리당은 그 공업 부문에서의 이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처우를 하는가를 비판하고 반대로 이 휘그당 내지는 이제 자본가 정당들은 이 토리당 소속의 그 지주들이 자기 토지에서 농민들 그리고 농업 노동자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부리는가를 또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6절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은 그 자본가들이 그 알아서 뭔가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시야를 가지고 노동일을 규제하려는 이런 그 기대는 예, 결코 이제 현실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59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본가들이 그렇게 이제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켜서 가용한 노동력을 탕진하면 결국에는 자기들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자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 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안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죠. 예, 관련된 그 내용이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364쪽의 밑에서 이제 네 번째 줄부터인데요. 자, 오태석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36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자기 주위에 있는 부터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본은 인류는 장차 퇴화할 것이라든가 인류는 결국 사멸해 버릴 것이라는 예상에 의해서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의해서는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 투기의 경우에도 언젠가 한 번은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 사람이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지.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국의 표어다. 그러므로 자본은 사회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개별 자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죠. 이윤신 씨 이어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요. 네, 육체적 정신적 퇴화, 조기 사망, 과도 노동의 고통 등에 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쾌락을 증가시켜 주는데 어째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 하고 대답한다. 사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은 아니다. 자유경쟁 아래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 의해 외부적 강제 법칙으로 작용한다. 예, 자본가가 악덕 자본가여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이 예, 자본가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건데 각조 82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때문에 예, 아동 노동 시간 기타에 대해 어떤 자발적 제한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본가가 대단히 이제 예외적인 착한 자본가, 선한 자본가라서 예, 자기 혼자만 노동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인다면은 결국 그 자본가는 조만간 경쟁에서 이제 탈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도 여러 차례 나오겠지만은 그 한국 또한 이른바 이제 그 노동일과 이제 노동 조건들에 대한 이른바 국제 규범 ILO 같은 이제 국제노동기구 같은 데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제 계속해서 그 비판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국제적인 노동 규범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 놓지고 왜 이제 그걸 준수하도록 때로는 강제력을 사용해서 요청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바로 이제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착취 조건의 평등이다라는 거죠. 대체로 이제 그런 그 규정 규범들이라는 게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선진국 자본가들이 예, 그 자기들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착취 조건에 대한 제한. 물론 이것 자체가 계급 투쟁의 결과물인데 이걸 이제 다른 나라의 자본가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착취 조건의 평등을 요구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뭐다? 개별 자본가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강제 법칙으로 작용하는 예,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 당연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보면은 그 오자그래서 국가가 열심히
자본가들의 이제 편을 들어서 노동일을 연장시키려고 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의 상황에 비해서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 한계 때문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성인 남성 노동자들에게 최대 이제 몇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데 형식적으로 성공했냐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366쪽을 보면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노동자들한테 강요한 노동 시간이 최대 12시간이었고요, 하루. 그나마도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기계제 대공업 이후로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길어져서 이건 너무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결국엔 계급투쟁의 결과지만은 그래서 처음으로 성인이 아닌 아동들의 노동 시간을 규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이제 12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 시기에 그 자본가들은 그리고 자본가의 대변자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이 차 있어서 뭘 요구했어요?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안락함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빈원을 이제 공포의 집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74쪽에서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어디 보자. 박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이 목적을 위해 나태, 방탕,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구빈세의 경감과 매뉴팩처에서 노동 가격의 인하를 위해 자본에 충실한 대변인은 공적 구조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상적 구빈원에 가두어 두자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네, 이와 같은 구빈원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도 노동을 거의 시키지 않는 빈민보호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 공포의 집, 이 이상적 구빈원에서는 하루에 14시간, 그러나 여기에는 적당한 식사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전한 12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되게 해야 한다. 그 자기들 당시 기준으로 가장 끔찍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최대 12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빈원이라는 게 이제 뭘 뜻하냐? 보통 이제 구빈원이라는 이게 이제 번역어인데, 영화에 이제 월크하우스를 번역한 건데요. 이걸 이제 구빈원으로 번역하면서 뭔가 이제 온정적이고, 그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빈민들한테 유리한 그 조치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1권 마지막 시간에 그 시초 축적, 원시적 축적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노동계급에게 강제적인 이제 노동 규율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을 규율에 순응하는 노동계급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의 결과물이었고, 강제 노동 교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 건데,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산업혁명 이전까지 지배계급의 그 편에 선 그 대변자들이 제안하는 게 최대 12시간이었는데, 그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375쪽에 보면은 공장에서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을 훌쩍 넘어서 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6절 발제자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의 첫 문단입니다. 자본이 노동일을 그 정상적인 최대 한도로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넘어 12시간이라는 자연의 낮 시간의 한계까지 연장하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지만
그 뒤 18세기의 마지막 3분의 1기에 대공업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일은 눈사태와 같이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연장되기 시작했다. 예,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막스가 이제 뭐 아까도 2번 이상 말씀드렸는데 노동일의 이제 무제한적 연장이 이제 가능해진 시기를 이때로 이제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 건 다음에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통칭하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공업혁명이겠죠. 네. 그리고 한편에선 이렇게 이제 노동일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또 가능했던 게 역설적으로 대공장 자체가 노동자들이 한 곳에 대규모로 이제 집결하는 걸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동시에 또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이것을 두 계급 간의 이제 내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6절에서 발제자께서 먼저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 좀 나와 있었죠. 네.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네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아까 그 질문에 나와 있는 1번하고 3번은 그 러프하게라나마 아까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셨고요. 2번은 아까 발제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릴레이 제도가 사실 입체적으로 잘 다가오지 않아서 어, 뭐 착취를 위해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으로 노동을 착취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썼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책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거냐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확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대제하고 릴레이 제도는 분명히 이제 구분될 필요가 있죠. 교대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 교대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계가 쉬고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낮과 밤에 이제 노동력을 교대하는 방식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고, 지금도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이 릴레이 제도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그 대부분 이제 아동이나 이제 여성 노동에 대한 노동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릴레이 제도는 뭐 아까 우리가 발제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그 단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공장에서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는 한 공장 1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공장 2에서 일하게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에 이제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나중에 이제 개량된 릴레이 제도는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돼버렸다라는 건데 예, 그 양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395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는 시간, 실노동 시간은 그 노동일의 공장법에 이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노동자들이 이제 공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훨씬 더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다양하게 현실에서 관철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대형 마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몰릴 시간에는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 동원돼서 일을 하고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일부의 노동자들만 일하게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강제로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 끝내고 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아침 출근 시간에 손님이 엄청 많이 몰리는 패스트푸드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달려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풀 꺾이고 나면은 일부만 일하고 이제 일부는 강제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점심때쯤 또 손님이 몰려들 예정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또 이제 동원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퇴근 시간, 사람이 몰리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이런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이제 부르주아지들의 학문, 경영학 같은 데서 대단히 이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생산 관리 기법으로 이미 교과서에도 이제 올라와 있을 정도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수의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과 대형 마트들에서 이걸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양상을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현실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이 당연히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 예. 임금도 차별적으로 지급받네요. 차별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어쨌거나 이 강제된 휴식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예, 임금은 지급되지 않죠. 그런 아, 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동 시간 자체를 뭐 이제 1시간 단위가 아니라 뭐 30분 단위, 15분 단위로 이제 쪼개가지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예, 당연시 되고 있죠. 이런 사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미 이제 대형 마트들에서 벌어지는 이런 노동자들의 네, 그 처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발의 대상이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뭐 여전히 진행형인 거죠.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자, 6절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발제자께서. 네, 저는 아까 1, 3번은 아까 대답해 주셔서, 네네. 네, 다른 분, 예, 좋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 6절에서 또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쭉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19세기 잉글랜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례들인데, 뭐 21세기 오늘날에 이제 대한민국과는 이제 다른가라고 했을 때 딱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법률들이 제정이 되는데 그 법률도 자체가 뭐 이런저런 허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이제 위반할 때 자본가들이 딱히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거나 법률 조항 자체에 이런저런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자본가들이 이제 그걸 기가 막히게 이제 이용을 해서 이걸 무력화시키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이제 각종의 이제 개혁 입법이나 노동 관련 입법들이 만들어지면은 예, 당연히 이제 이게 시행되기 전에 자본가들이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먼저 나와서 무력화해주는 경우가 이제 무력화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이제 더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1848년 그 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예, 하고 있죠. 이 공장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영국의 이제 그 막수주의 역사가로 명성이 높았던 에릭 홉스범, 본토 발음으로는 에릭 홉스바움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분이 이제 그 19세기 3부작으로 이제 유명하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했어요. 19세기를. 1789년부터 1848년까지가 혁명의 시대고요. 그다음에 48년부터 73년까지가 자본의 시대. 그리고 73년부터 1914년 내지는 1917년 사이가 이제 제국의 시대인데, 흑수범이 이제 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명명한 이 시기는 1789년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제 1848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드물지 않게 혁명이 이제 빈발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그 부르주아지들이 권력을 확립하는 시기였으면서 동시에 뭐 부르주아지가 결코 다수라서 권력을 확립한 게 아니라 지배계급의 교체가 일어나는 와중에서 이제 대중들의 그 힘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 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혁명의 과실을 자기들이 이제 그 쏙 빼먹고 혁명 과정에서 대중들을 동원하면서 했던 약속을 이제 배반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848년 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서 빈발하던 혁명의 불길이 이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막스하고 앵겔스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1848년 혁명이 이제 좌절되고 1850년대부터 이제 막스가 이제 가족과 함께 영국, 잉글랜드로 이제 이주하는 네, 음, 이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48년부터 73년까지는 홉스봄이 이거 여기를 이 시기를 이제 자본의 시대라고 명명하는데, 체제에 커다란 위협 없이, 물론 이제 주기적인 공황은 계속 발발했지만 체제에 커다란 위협 없이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하던 시기를 이제 자본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873년은 우리가 일권 서문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대불황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10년 주기의 공황과 별도로 1873년에 발발한 공황이 20년 이상 지속된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출발점. 그래서 자본의 시대가 말을 내리는 출발점을 73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6절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1848년 혁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공장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뭐 한국에서 이제 근로감독관에 해당하는데요. 한국의 근로감독관들은 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는 어, 복지부동, 예, 그나마 예, 그 자기가 책임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이제 자본가 편인 경우가 훨씬 많죠. 뭐 선진국 영국이라고 해서 달랐느냐? 딱히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 법의 이제 집행에 힘썼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레너드 호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당대의 자본가들한테 엄청난 눈엣가시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그 대형 박물관 부설 도서관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섭렵하면서 중요한 이제 자료 중에 하나로 이 레너드 호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출한 이제 공장 감독관 보고서를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광범위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곡물법 얘기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 아까 발제하면서 어느 정도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곡물법 1권 하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그 진행하는 게 알고 있는 게 그 우리 내용 이해를 위해서 좋죠. 영어로는 콘로스입니다. 콘은 옥수수가 아니라 주식으로 사용되는 곡물을 통칭해서 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밀 같은 게 있죠. 이 법률이 이제 1815년에 제정이 돼서 1846년에 폐지가 됐는데 이 1815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이유가 있어요. 뭔 소리냐? 1815년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완전히 끝난 해입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이걸 이제 반자코뱅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반프랑스 전쟁이라고도 쓰고 있는데 이런 거죠.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 전역의 이제 지배 계급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제 혁명을 그 진압하려고 단합을 하게 됐죠. 어쨌거나 이제 그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의 목을 자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자기 나라의 지배 계급들에게도 이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압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몇 년 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면서 지도 똑같이 황제 노릇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 프랑스와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이제 전쟁이 1815년까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면서 한때는 유럽의 대부분을 석권했는데 영국, 잉글랜드는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 내지는 고사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이라는 칙령을 발표하죠. 즉 영국과의 이제 교역을 금지하는 칙령이었는데 실제로 완전하게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잉글랜드가 유럽 대륙에서 대량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 결과 잉글랜드 내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주들이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꿀을 빨았어요, 이 시기 동안에.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1815년에 몰락하면서 이 대륙봉쇄령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값싼 외국 곡물들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의 이제 지주들이 의회에서 그때는 이제 토리당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지주들의 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잉글랜드 의회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게 곡물법인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곡물법이 이런 식으로 그 규정돼 있어요. 이 각각의 곡물에 대해 가지고 이 시장 가격의 상한선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곡물의 잉글랜드 내부에서의 잉글랜드 내 시장 가격이 이 법률에 정해진 수준보다 높게 상승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할 때 무지막지한 관세를 물리게 돼 있는 법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법률에 규정된 수준만큼 잉글랜드 내부에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곡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수당이 이제 토리당, 지주들의 당이 이걸 이제 만들었고 그 반대편에 있던 그 휘그당이라고 이제 가끔 언급이 되는데 이게 부르주아지들의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서 이제 치고받고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계급 투쟁이었는데 지배 계급 내부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전에 이제 몰려 있다가 한편에서는 이제 노동리를 규제하는 운동과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은 결국에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의회에 그 진출하고
참정권을 얻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보통 선거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이제 귀족 지주 계급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가들 유산 계급이 이제 의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선거권 따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 계급의 정당인 토리당은 이제 오늘날의 영국 보수당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휘그당이 이제 자본가들의 정당이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자유당이죠. 근데 이제 자유당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몰락하게 되고 노동당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는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자, 그다음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막스가 이제 그나마 노동가치 이론에 기초해서 그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고전파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하고 데이빗 리카도 정도인데 리카도가 딱히 이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편이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리카도 스스로 이제 그 자본가들의 대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번 돈으로 선거구를 하나 사서 그 잉글랜드 의회에 진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곡물법 폐지를 위한 논리들을 만들어냈는데 흔히 리카도의 이제 경제학자로서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교 이론,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다라는 논리죠. 그리고 뭐 차액지대론이나 임금상승 이후 압박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곡물법 폐지를 목적으로 고안된 아이디어들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어떤 한계나 오류가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한 번 정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0시간 노동일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발제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곡물법 폐지를 위해서 부르주아 정당, 휘그당의 자본가들이 열심히 선전을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희들이 임금도 올려주고, 그 노동일도 줄여주고 싶은데, 곡물법 때문에, 곡물 가격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없다. 이윤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곡물법만 폐지되면 다 해주겠다라고 이제 사탕 발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곡물법이 이제 폐지가 되니까 입을 싹 씻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야, 자유무역만 가능해지면 이제 노동자들 너희들도 좋아질 거 우리가 잘해줄게 하다가 막상 이제 그게 실현이 되니까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막판에 그 토리당이 안 그래도 이제 곡물법이 폐지돼서 기분이 나쁜데 한번 이제 그 골탕 먹어봐라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이때까지 이제 토리당의 다수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노동법에 이제 찬성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토리당이. 그래서 통과가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뭐 천년왕국이라는 얘기가 이제 종교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건 이제 그 지역도 그렇고 시기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제 현재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히 지속될 그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는 식의 이제 그 사고 방식인데 정말로 이제 곡물법의 폐지라는 게 자본가들의 입장에서의 천년왕국, 이른바 천국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뭐 이 용어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예, 어, 그 6절을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장법이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그 차차로 각종의 이제 산업 분야들 확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론이 출간된 당시 기준으로 각종의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이런 그 영역들이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역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3절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3절의 제목이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부문이잖아요. 예. 근데 이 3절의 얘기가 그 공장법이 제정되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예, 그 1860년대 중반 동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야. 공장법이 많은 산업 부문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공장법 적용에 예외를 부정받은, 예외를 인정받은 부문에서는, 예, 그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이 무제한 내 가깝게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을, 계급 투쟁의 결과로 사회가 강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본질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 이때 당시 잉글랜드에만 그 적용되느냐? 네, 사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뭐, 그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많지 않아서 또는 이런저런 뭐 특정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닌 대단히 광범위한 산업 분야들이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이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네요. 예, 좋습니다. 자, 6절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잠깐 좀. 네네네. 방금 그 근로기준법, 한국 상황에서 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작은 노동 그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네, 그 자본가들이 이제 그 조항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네, 그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이나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끔찍할 드리고 싶은 수준으로 것은 적용을 하고 있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음, 노동 현장은 조금 나은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태일 열사가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러면서 이제 등신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대로 되고 준수하면 네. 조금 상황이 그 달라지는 건 근로기준법 그 자체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불충분한 게 맞는데 네, 당시 이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한 건 뭐였냐면은 네, 그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법률이라는 게 애초에 1945년 해방 이후에 만들어질 때 그 일제시대 법률을 거의 그대로 베낀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의회가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의회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친일파들이었고요.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법조항을 만든 사람들이 실무자들, 흔히 주사라고 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네, 사람들이 만들어서 흔히 주사 입법이라고 많이들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로 돼 있는 일제시대 법조항들을 이제 거의 그대로 베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의 일본의 법률이라는 게 그 기준이 됐던 게 이제 그 독일 법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제 20세기 초중반 정도 되니까 그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오히려 계약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때 당시 법률에 비해서. 근데 이제 1970년대 초반까지는 그 법률이 있으나 마나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의 노동, 한국에서의 초기 노동 운동은 노동법을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현장의 노동자들한테 이제 노동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제 운동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좋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슨 짓까지를 하냐면은 이제 고용하는 이제 노동자의 수가 일정 수준 이하면은 이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자본가들이 무슨 짓을 해요? 충분히 많은 수의 고용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임의로 쪼갭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두 개, 세 개의 사업장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조항에 이제 예외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게, 예, 뭐, 공공연한 이제 비결 중에 하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7절로 가겠습니다. 신민구 씨, 7절에서 일단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7절보다 11장, 일단은 7절이요. 예,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10장 7절에서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미국의 8시간 노동제 관련해서 발제하시면서 이제 노동절 메이데이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노동절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거는 미국에서의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살인적인 진압이 맞지만은 정확하게 이 시기는 아닙니다. 여기 1860년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노동절 메이데이가 이제 제정되는 계기가 된 거는 18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410쪽에 보면은 뭐 막스하고 engels가 주도했던 국제노동자협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 나중에 국제노동자협회를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사후적으로 명명을 하게 됐죠. 이때 당시에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국제노동자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유럽의 노동운동의 이제 지도부들이 대체로 막수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들이 이것들을 본받아서 조직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제2 인터내셔널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제노동자협회를 사후적으로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였고요. 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어, 예전에 이제 지난 여름에 했던 정치경제학 입문 시간에 했던 현대자본주의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공부한 2편의 마지막 부분, 6장의 마지막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6장의 이제 마지막에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분야가 천부인권의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 분야를 떠나서 이제 생산 과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른바 양도할 수 없는 인권. 이게 이제 천부인권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대안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나 뭐 대안장이나 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근대사회, 내지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들인데,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막스가 쓰고 있습니다. 자, 더 없으시면은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금 현재 이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이 부분이 그 뒷부분과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칙이 25장 자본 축적 일반 법칙 거기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일정 정도 그 연관 속에 좀 설명도 잠깐 아까 착각해서 같이 설명 3장하고 같이 3법칙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법칙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일정 정도 지금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법칙은 너무 일단 멀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네네. 자, 1, 2, 3법칙,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요, 출발은 잉여가치율이에요. 우리 이미 다 공부한 내용 있죠? 지난 시간에. 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으로 나눈 값이 잉여가치율이고 착취율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한 사람이 자본가에게 이제 제공하는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스몰 v가 되죠. 이게 이제 노동자 한 사람에게 자본가가 투입하는 이제 그 가변자본 있고 이제 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N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노동자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잉여가치 총량, 이게 이제 대문자 S, 라지 S인데 이거는 결국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가치 양에다가 이제 노동자 수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잉여가치율 곱하기 노동자 1인당 가변자본량 곱하기 노동자의 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1법칙인데 막스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비율들을 정의해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단순화시키면 이제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가치량과 이제 잉여가치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N명의 노동자를, 일정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가치 양은 잉여가치율 곱하기 노동자 1인당 가변자본량 곱하기 노동자의 수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법칙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잉여가치율의 증대, 생산성의 증대에 따라서 이제 잉여가치율이 증대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잉여가치율이 증대하면 이제 노동자 한 사람당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가치량도 늘어날 텐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 잉여가치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이 노동자의 수리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잉여가치 이윤의 양은 서로 이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잉여가치율이 늘어나면 노동자 한 명이 제공하는 그 잉여가치량은 늘어나지만 노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잉여가치량이 줄어들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본가가 잉여가치율의 증대를 통해서 그 노동자 수의 감소를 얼마만큼 상쇄시키고 이제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발제문도 나와 있지만은 이 부분 발제자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현민구 씨? 평균 노동일의 절대 관계, 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 는 가변자본 감소를 이행가치로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 관계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를 올리는 것에 의해 보상한 것의 절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1권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7편의 이제 자본의 축적 과정을 보면은 막스가 이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개념을 제시를 해요.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계나 원료와 같은 불변 자본에 투입하는 부분의 크기가 살아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투입하는 가변 자본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점점 커진다라는 거야. 즉, 가변 자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드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측면에서 일권에서는 이게 노동자들의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분석을 하는데, 자본론 3권에 가면 이게 이윤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이윤율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3권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3권 3편에 보면은 이윤율의 경향적 조화 법칙이라는 게 제시가 돼요. 즉, 이런 그 자본주의적 생산의 경향, 한편에서 착취율을 증대시키는 방식이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감소시킨다라는 경향이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윤율이 장기에 걸쳐서 경향적으로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걸 이제 예비하고 있는 거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여름에 이제 다뤘던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이제 보시면은요. 그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그 이윤율의 저하 문제는 공항을 설명할 때 아마 이제 9강의 2부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때쯤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는데 3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법칙과 관련해서는 그 7관 가치와 가격 파트 2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자본론 3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삼법칙이라는 게 결국 그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그 자본가가 취득하는 잉여 가치의 양은 그 가변 자본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 다시 발제자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입니다. 즉부터요. 즉, 서로 다른 자본이 창조하는 가치, 잉여가치 양은 노동력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 착취도가 같은 경우 이들 자본의 가변 자본의 크기, 살아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건 뭐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편의상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두 개의 자본 또는 두 명의 자본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두 자본 모두 100만큼의 자본을 투하하고 있는데 자본 1은 불변 자본의 90, 가변 자본의 10을 집어넣고 자본 2는 불변 자본은 10, 가변 자본은 90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잉여가치율, 착취율이 100%라고 가정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어, 가변 자본의 크기만큼 잉여가치가 생산될 거니까 자본 1에서는 잉여가치가 10만큼, 자본 2에서는 90만큼 생산이 되고 각 분야에 생산된 상품 가치의 크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윤율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즉, 잉여가치를 총 투하 자본으로 나누게 되면 자본 1의 경우에는 잉여가치가 10이고 투하 자본이 100이니까 이윤율이 10%고 자본 2는 잉여가치가 90이기 때문에 이윤율이 90%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칙이 아무런 그 괴리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상품들의 가격이 가치와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미 막스 당시 사실은 이제 막스 이전부터 평균 이윤율이라는 게 이제 관찰된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지출하는 자본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분할되는 비율과 무관하게 대체로 동일한 크기의 자본을 투하하면은 동일한 크기의 이윤을 얻는다가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덤 스미스나 이제 리카도도 그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가치 이론과
충돌했다라는 거죠. 최소한 이제 그런 것처럼 보였고, 예,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예, 후대에 이제 그 막스가 속류 경제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이걸 핑계로 이제 노동 가치 이론을 거부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노동 가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착취를 부정할 수 없는데 이 노동 가치 이론 현실에서 맞지 않는다. 봐라.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이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노동가치 이론에 따르면은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자본가일수록 이윤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면서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는 이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그 비유를 하고 있죠. 세 번째 줄인데요. 자, 박지현 씨 지금 혹시 읽으실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자, 임정빈 씨 가능하세요? 418쪽의 세 번째 줄 네, 이런 읽어주세요. 겉모습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0분의 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대수학의 처지에서는 많은 매개항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 고등파,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또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뭔 소리예요? 0분의 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배운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 뭐, 그 기본적인 이제 법칙의 그 수학에 따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한데, 예. 네, 막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미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미분 개념입니다. 근데 뭐, 미적분은 한 번쯤은 딱히 배우진 않으셨더라도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그 계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미분법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개념, 미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개념이 발전하기 전에, 수학에서 발전하기 전에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같은 천재적인 그 선구자들이 미분법, 적분법, 계산법을 먼저 그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법을 먼저 발명해서 제시를 했고 그게 모두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잘 써먹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의 이제 수학적 그 미적분 계산법의 수학적인 근거는 19세기에 해석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면서 비로소 이제 확립이 되는데 그래서 막스 당시에는 일종의 이제 첨단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독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딱히 이제 모르셔도 되고,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그냥 막스가 자신의 이제 박식을 과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내용 이해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이 자본론 3권 2편에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많은 매개양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본론 3권 2편의 제목이 이윤이 평균 이윤으로 전환인데요. 이건 이제 동시에 상품들이 이제 가치대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가격대로 팔린다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하고 가격이 체계적으로 이제 괴리되는 문제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1권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막스가 자본론을 지금 출간하면서 3권 그 초고까지 다 써놓은 상태에서 1권을 출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빵빵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알고 싶으시면은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의 7강
가치와 가격 파트 2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이제 간략하게 숫자 예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막스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 이전에 이제 경제학자들을 평가하고 있는지가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지죠. 예, 임정빈 씨 이어서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존파 경제학은 비록 이 법칙을 정식화하지는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법칙을 고수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가치 법칙의 필연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고존파 경제학은 무리한 추상에 의해 이 법칙을 현상의 모순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리카도 학파가 어떻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가는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속류경제학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이와는 반대로 현상의 외관에 매달리고 있다. 스피노자와는 반대로 속류경제학은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상품의 가치가 가격으로 표현되지만 가격이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가 이미 이제 1편 수준에서 나왔었잖아요. 가치와 가격 사이 이제 괴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스 이전에 이제 노동가치 이론을 제시했던 스미스 리카도 전통의 고전파 경제학이 예, 어쨌거나 노동가치 이론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이걸 이제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제 괴리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송유경제학, 주류경제학은 결국에서 이제 이걸 핑계로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현상의 외관에 매달린다라는 건데, 자, 그 상품 가격의 배후에 있는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라는 건 없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 곧 가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체를 아예 포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다시 발제자께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 2, 3법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조금만 더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 이제 발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자본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이 많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많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타인의 잉여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노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여야 된다라면서 이 숫자 예를 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가치 증식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폐가 자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크기 이상의 화폐가 비로소 자본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에서의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최소량이 갈수록 커진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기는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이제 소경영주, 오늘날의 한국 자본주의에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장님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이른바 이제 신용기구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1권 7편에서 4번의 축적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편을 마무리하면서 4편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 그 422쪽의 그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디 보자. 뭐 발제자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은 먼저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 노동을 자기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곧장 생산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고찰해온 형태의 이행가치의 생산, 즉 노동인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이행가치 생산은 생산 방식 그 자체의 어떤 변화와도 관계없이 나타났다. 이런 이행가치 생산은 구식빵 제조업소에서나 근대적 명 공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것이었다. 예, 좋습니다. 자, 1권 3편의 제목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인데요. 3편의 본문에서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용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편의 제목 말고는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게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입니다. 뭐예요? 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에 의한 잉여가치 생산이고 생산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잉여가치 생산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같이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3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게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었구나를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편에서는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잉여가치 생산을 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편에 가면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 즉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잉여가치 생산을 공부하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어떻게 써요?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막스가 차례차례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두 가지를 통일적으로 5편에서 또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권 3편, 4편, 5편으로 이제 이어지는 서술 방식인데 그걸 이제 쭉 일별하면서 차례를 보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권 3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더 없으시면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시간 세미나 후에는 2주 정도 복습을 하고요. 1월 초부터 1권 하로 넘어갑니다. 1권 하 범위 그 일정표 보시고 자기가 가능한 또는 하고자 하는 발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애쓰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